네, 랜섬웨어 공격으로 서울보증보험의 업무가 마비된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전세 대출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고객들의 피해 역시 우려되는데요. 현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오늘부터 지금 피해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네, 오전 9시부터 시스템 장애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선을 통해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고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운영할 계획인데요. 개인과 기업 관계없이 이번 시스템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신고센터를 무기한 운영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접수된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피해 금액이 확정될 경우 전액 보상할 예정입니다. 네, 장애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복구 시점을 보면 오늘 복구는 좀 가능할까요? 네, 오늘 복구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측도 복구 시점을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시스템 장애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고객들의 피해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선 대출 후 보증 조치로 시스템 장애 전 접수된 대출에 대해서는 승인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신규 대출 접수에 대해서는 아직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늘까지도 현장 점검에 한창인데요. 전산 장치 등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보증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넉 달째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줄면서 회복 흐름에서 계속 소외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 수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넉 달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내수 부진과 통상 리스크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가 8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5월보다 감소폭이 커지며 12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취업자도 9만 7천 명 줄면서 1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나이대별로 보면 상황이 좀 엇갈렸죠. 네, 60대 이상에서 34만 8천 명, 30대에서 11만 6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7만 3천 명 줄면서 3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6%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지며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층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른 DC 방식의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DC 방식을 실제로 도입했던 해외 국가 대부분이 부작용을 겪고 다시 공적연금으로 회귀했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인입니다. 네, 해외 사례들 보면 대부분이 실패했다고요? 네, 현행 DB 방식은 국가가 지급할 연금액을 보장하지만 DC 방식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데요.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와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 DC 방식으로 전환했던 국가들 모두 막대한 전환 비용에 직면했습니다.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 약속된 돈은 계속 주면서 새로운 가입자의 보험료는 개인 계좌에 쌓아야 해 국가 재정의 GDP의 4%가 넘는 부담을 안겼는데요. 민간 금융회사가 떼어가는 높은 관리 운용 수수료 역시 문제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투자 위험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만큼 글로벌 금융위기 등 리스크가 닥치면 노후가 심각하게 불안정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에서도 실패하는 법은 없는데 이렇게 심각한 경고가 나온 이유는 뭔가요? 네, 보고서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DC 방식의 전환 충격이 해외 사례보다 훨씬 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DC 전환 비용을 2,727조 원으로 추산했는데요. DC 방식이 언뜻 개인의 선택권과 수익률을 높이는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결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은 현행 DB 방식의 틀 안에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서는 결론 지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조만간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을 뜯어고칠 태스크포스를 꾸립니다. 지난 2005년 통합 이후 세 번째로 대대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2차 구축되는 무리한 추진으로 논란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이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 TF 언제 설치되나요? 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이르면 한 달 내로 이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사전 기획하는 작업이 이미 5월경에 시작이 됐고요. 조만간 IT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TF 조직을 설치하고 개발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TF는 일단 10여 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는 하드웨어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최소 100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 시스템을 하드웨어부터 통째로 바꾸는 작업은 2005년 이 한국거래소 통합 당시와 2018년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전 시스템 개선 작업 때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2018년 5월에 AI 기반 차세대 시장감시 시스템 엑사이트를 가동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효성 문제 그리고 가동 지연 등을 이유로 거래소 내부 감사가 이루어졌고 또 일부 직원은 징계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체 예산 80억 원 규모의 AI 분야는 적은 예산만 투입이 돼서 AI 적발 모델 마련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내부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에 거래소는 시장감시 분석 툴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적발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AI 활용 적발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아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한 만큼 이 가동 시점도 당초 목표인 2028년경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주요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외환거래와 투자제도, 시장 인프라 등 전반적인 영역을 살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SCI는 매년 6월 국가를 선진, 신흥, 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평가에서도 시장 접근성 부족을 이유로 신흥 시장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AI 칩인 H20 판매를 승인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반도체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중국 수출이 재개되면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매출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20은 엔비디아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양을 낮춰 만든 AI 칩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쓰는 이 최고 사양의 AI 칩 H100과 비교해 성능은 20에서 30%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엔비디아 H20 제품에 4세대 HBM인 HBM3를 공급해 왔습니다. 5세대 HBM3E에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저사양 HBM3 공급이라도 재개를 해야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HBM 판매 감소가 2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개선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발수혜가 H20에서 그치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네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반기 출시할 또 다른 중국 수출용 저사양 AI 칩인 B40의 수혜도 기대됩니다. 이 제품에는 HBM이 아닌 최신 구격인 GDDR7이 탑재되는데 삼성전자가 이 B40에 GDDR7을 공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지난 3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당시 삼성전자 부스에 들러 GDDR7의 사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12나노급 24GB GDDR7 개발에 성공했고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인 RTX 5090에 탑재된 만큼 성능에 대한 검증도 마친 상태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5개 나라가 무역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한국이 개방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영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미국과의 세 번째 무역 합의국이 됐는데 관세율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중요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19%의 관세가 부과되고 미국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제품은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해당하는 관세는 인도네시아를 통해 미국 시장으로 우회 접근하는 제3국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에너지 150억 달러와 농산물 45억 달러를 수입하고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도 말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전체 시장을 미국에 처음 개방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2억 8천만 인구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미국 농어민과 기업들이 완전한 접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런 합의 소식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대여섯 개 나라들과 추가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알렸는데요. 무조건 마무리를 짓기보단 관세율을 지정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인도를 포함해 몇몇 나라들이 대체로 앞서 발송된 서한 내용에 만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등 일부 국가는 시장 개방 의지를 보였지만 일본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협정 대상이 아닌 소규모 국가들은 10%가 약간 넘는 표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습니다.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는 의약품의 경우 이르면 이달 말부터 관세 부과가 시작되고 반도체도 비슷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전국 건설 현장 단속에 나선 결과 500건이 넘는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 하도급 문제가 여전히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어떤 불법 행위들이 적발됐나요? 국토부가 올 상반기 1,007개의 건설 현장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들이 적발됐는데요. 단속 현장 대비 적발 현장 비율인 적발률은 1년 전보다 4.5%포인트 감소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행위들을 살펴보면 크게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시공, 티프 컴퍼니, 대금 미지급 등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불법 하도급 문제가 40% 가까이 집계돼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하도급은 원도급자와 계약한 하도급자가 그 밑에 또 다른 하도급자를 고용해 계약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사의 질과 안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건데 이렇게 불법 행위로 적발된 업체들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영업 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가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받았는데요.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AI 기반의 불법 행위 의심 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자 선정 작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HD현대와 수의 계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같은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KDDX 수의 계약이냐 경쟁 입찰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정권이 바뀐 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네요. 네,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당분간 분과위원회에 KDDX 상세 설계와 초도화 발주 안건을 올리지 않고 사업 현안 보고부터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상세 설계 사업자 선정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이뤄지는 셈입니다. 방사청이 국방부와 국회 현안 보고 등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 이미 1년여간 지연된 사업이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방사청은 HD현대와 수의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하나오션의 반발과 정치권 등이 개입하게 되면서 지난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결정이 불발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정권 교체 등이 이뤄지면서 분과위가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새 정부의 국방부와 국회에서 사업 방향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럼 상황이 반전되면 하나오션에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군요.
네, 여기에 하나오션이 과거 KDDX 개념 설계 문건을 무단 인용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행정처분 없이 제재를 피하게 됐습니다. 하나오션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수년간 갈등을 벌였던 노조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2년 회사는 하청 노동자회 소속 노조가 장기간 파업해서 손해를 입혔다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정책인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일종의 지원 사격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봉투법은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재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인지입니다. 자본 건전성이 악화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 조치가 임박했습니다. 롯데손보가 자본 확충 계획안을 제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묘책이 담기지 않아서입니다. 취재기 연결합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일단 자본 확충안을 제출은 했는데 어떤 게 부족한 상황인가요? 롯데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에 하반기 유상증자, 재보험 가입, 계약 이전 등 내용이 담긴 자본 확충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유상증자 계획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롯데손보는 내부적으로 유상증자를 검토했지만 이번 계획안엔 유상증자 규모와 주체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만큼 유상증자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롯데손보 경영실태 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 자본 적정성 잠정 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유상증자 계획을 제출하든지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롯데손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금융위인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의견으로 확정이 나면 롯데손보는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기 시정 조치란 금융당국이 건전성이 악화된 금융사에 경영 개선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조치로 롯데손보는 이 가운데서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네, 금융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경영진의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보니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금감원은 오는 9월 주요 은행과 지주사 CEO들을 불러 개선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책무구조도 잘 정착하고 있나 했더니 아니었군요. 네, 금융당국이 은행권 책무구조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9월 금융지주와 은행 CEO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3, 4월 약 한 달간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먼저 임원의 관리 의무 이행이 적정한지 현장 점검을 벌였는데요. 인프라 구축이나 내용에 있어서 실효성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을 지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게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준법감시인과 대표이사 관리 의무 운영 실태도 추가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9월엔 아예 CEO들을 불러 모아 직접 지도 편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건 CEO들의 인식 개선이라며 당부 사항이나 모범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자리를 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건가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은 임원 등에게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중대사고 발생 시 처음으로 따지는 게 임원이 소관 책무와 관련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원은 내부 통제 관련해 기준을 위반했거나 미흡한 게 있으면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관리 조치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임원은 관리 조치 내용 등을 대표이사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이 보고의 적정성을 점검할 기준이나 임원의 관리 의무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를 점검할 기준 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내놨던 상품이죠. 상장지수채권 ETN 적립식 서비스를 10년 만에 접기로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3,000피에 도달하며 ETF는 화랑기를 맞았지만 ETN은 거래 절벽을 이루면서 서비스를 축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내년부터 신한투자증권에서 ETN 적립식 매수 못하게 됐네요. 네, 신한투자증권이 내년 2월부터 ETN 적립 매수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증권업계에서 최초로 출시한 이후 10년 만입니다. ETN은 ETF와 유사하게 원자재나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 가격을 따라가지만 만기가 존재하고 발행사인 증권사가 부도나면 못 돌려받는 특징을 지닙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그간 플랜예스 ETF ETN 서비스를 통해 국내 해외 ETF와 자사 ETN을 정기적으로 매수하고 목표가에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내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국내외 ETF 적립식 매수는 정기 투자하기 서비스를 통해 계속 이용이 가능하지만 ETN은 불가능해집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플랜예스를 대체할 적립식 투자 서비스가 이미 구현돼 고객 서비스 관리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비스를 접는 건 결국 ETN 거래량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죠. 그렇습니다. 국내 ETN 시장에서 성장한 385개 종목 중 올해 들어 거래량이 100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은 5개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기준 거래량이 0건인 종목은 59종목이 달하는 등 거래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ETN 지표가치 총액은 지난 1월 2일 16조 6,626억 원에서 어제 16조 2,178억 원으로 약 3%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상장된 상품 개수도 올해 초 412개에서 385개로 27개가 줄었습니다. 파생형 구조로 설계된 ETN이 고위험 상품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투자자로부터 외면받는 가운데 ETF 거래는 화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BC 이민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고려할 단계는 전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전에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서울부동산 상황을 살펴볼 때 토어제 확대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토어제는 비상시에 쓰는 비상정책이라며 지금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는 잡히고 있는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 상승에도 달러원 환율이 내리면서 수입 물가가 5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133.86으로 전달보다 0.6% 내렸습니다. 세부 품목 중에선 커피가 13.5% 내렸고 메틸에틸 케톤이 7.3%, 니켈 1차 제품은 3% 떨어졌습니다.